내 이름은 다나나, 나이 30살. 정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남편 연하남도 같은 회사 동료이다. 남편은 5살 연하인 25, 아직 아이는 없었다. 결혼 전 남편과 나는 같은 부서 소속이었다. 결혼 후에 남편이 다른 부서로 이동됐다. 회사 측의 배려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회사는 일을 하는 곳이고 부부가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알콩달콩하면 다른 동료들 눈에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한 걸 거다. 그래서 처음엔 아무 불만이 없었다. 부서가 달라졌어도 남편과 사내에서 얼굴 정도는 볼 수 있고 남편에 대한 평판도 같은 회사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을 거다. 어차피 퇴근하면 계속 같이 있을 텐데 뭐. 부서가 갈라졌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남편이 불륜인 것 같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부서 이동한 지 겨우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실은 여자 상사가 자꾸 따로 보자고 해서 곤란하다고 했다. 결혼했다고 말 안 했어? 말했지, 유부남이라고. 근데 42살 노처녀라는데 너무 적극적이야. 내 말이 먹히질 않아. 새 여자 상사는 남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근속 20년의 터줏대감 같은 존재인 반면 우리 남편은 이제 겨우 입사 3년차. 상대가 대선배이다 보니 말 한마디 꺼내기도 어려운 게 눈에 선했다. 그래? 그럼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나는 전문대 졸업 후 입사했기 때문에 근속 10년 차였다. 남편보다 연상이고 어엿한 30대였다. 행여 문제가 커지더라도 내 직속 상사는 아니니까 좀 더 낫겠지. 남편을 대신해서 내가 따끔하게 얘기해보기로 했다. 점심시간 남편 부서에 갔는데 그 여자 상사가 남편한테 꼬리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여자 상사는 젊었을 때는 꽤 미인이었을 것 같은 외모였다.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한 얼굴이었지만 세월의 무게가 있다 보니 42살다운 나이가 얼굴에 나왔다. 하지만 자기만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이래봬도 우리 부서에서 아이돌급 존재감이거든?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밤은 연하남 씨가 독점하게 해줄 의향이 있어. 전 아내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야. 유부남까지 내 매력에 빠지게 만들잖아? 이 죽일 놈의 미모.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 이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는걸. 메타인지가 정말 시급해. 충격을 받은 나는 이 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각오를 다졌다. 나는 남편 부서로 성큼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하남 아내 나 하나입니다. 내가 자기소개를 하자 여자 상사가 코웃음을 쳤다. 누구세요? 회사에 뭐하러 왔어요? 난데없이 들어와서 아내라니 뭐래? 차원이면 어느 부서 소속인지 말하는 게 먼저 아닌가? 너야말로 회사에 뭐하러 왔냐고 되묻고 싶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남편 예전 부서 소속인. 됐고, 내가 궁금하다고 했었나? 나 지금 연하남 씨하고 중요한 얘기 중이었거든? 그만 나가줄래? 중요한 얘기가 뭘까요? 신입 교육에 관한 거거든요? 우리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공적 사적으로 알려줄 게 많아서 같은 동료 입장에서 끝나고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천천히 얘기 좀 할까 하고. 교육은 업무 시간에 하시죠?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업무 내용은 회사에서 가르쳐줄 수 있지. 그런데 부서 내에서 인간관계라던가 회사에서 얘기하기 힘든 고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술이라도 한잔하자고 얘기하는 중이었다고. 입으로 나이를 먹었는지 42살의 말발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고민하느라 틈이 생기자 자신감이 차오른 여자 상사는 한마디 더 덧붙였다. 나도 연하남 씨한테 상의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서. 남편은 아직 입사 3년 차예요. 베테랑 선배님이라고 해도 교육 내용은 간단한 수준이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지. 연하남 씨가 나보다 더 선배야. 그 분야에 있어서는. 여자 상사는 연신 남편한테 추파를 던지면서 말을 했다. 나도 더 늦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볼까 하고. 이런 건 결혼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좋지 않겠어? 죄송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 남편은 선배님하고 술 마시러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오늘은 내가 양보할게. 의외로 금세 포기를 해서 놀라고 있는데 여자 상사가 그런 나를 물먹이려는 듯 이렇게 말했대. 나는 같은 부서고 나하나 씨 남편 교육 담당이니까 오늘만 날인가?
얼마든지 기회는 또 있겠지. 여자 상사는 여유 있게 말했다. 진짜 개진상한테 걸렸네. 저런 물귀신 같은 여자가 진짜 있을 줄이야. 솔직히 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가 독신의 연배인 여자 사원이었다. 결혼할 때도 독신 선배 여사원들한테 말할 때는 꽤나 조심스러웠다. 내가 너무 행복 뿜뿜인 걸 드러내면 왕따 당할 것 같아서 걱정되는 면도 있었다. 더구나 여자 사원이 남자 사원한테 성추행한 건 전례가 거의 없어서 회사에서도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고, 또 갓 부서 이동이 됐는데 오자마자 문제를 일으켰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하지 않는 남편의 심정도 이해가 갔다. 저렇게 말빨이 센 타입이면 섣불리 회사에 알렸다가는 저 여자는 빠져나가고 내가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 상하관계가 명백한데 남편이 반기를 들면 남편의 입지만 좁아질 수도 있다. 역시 내가 눈을 부릅뜨고 내 남편 지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어. 퇴근하자마자 남편 부서로 갔다. 혹시 몰라서 같이 퇴근하려고 말이다. 낮에 이미 얘기를 끝냈으니까 설마 오늘 저녁은 남편을 잡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연하남 씨, 연상녀가 자기 타임 맞지? 와이프 30이라며. 그럼 아줌마지 뭐. 여자 상사는 자기 나이가 42살이란 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남의 나이만 물고 늘어졌다. 그럼 난 어때? 취향 저격 아님? 저는 연상이라서 하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게 된 여자가 우연히 저보다 연상이었을 뿐입니다. 구차하게 변명은 됐고, 나도 연하가 타입이야. 서로 취향도 똑같고 윈윈은 이럴 때 쓰는 말 아니야? 내가 얘기를 끊고 끼어들었다. 제 남편한테 꼬리 그만 치시죠. 표현 참 저렴하네. 꼬리를 치다니. 난 좋아하는 타입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야. 얼굴에 철판을 깔기로 작정했나. 뻔뻔 그 잡채였다. 꼬리를 친다는 등 저속한 표현으로 내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하는데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자기가 꼬리 쳤나 보네. 연하남 씨한테. 나아나 씨처럼 남자만 보면 이성을 상실하는 여자가 있어서 아직도 여자들한테 이 사회가 유리천장인 거라고. 여자 상사는 열심히 말발을 세웠지만 나와 남편이 한편이 돼서 맞섰고, 그날은 무사히 같이 귀가하는데 성공했다. 나도 남편도 더 정신을 바짝 차리기로 했다. 여자 상사가 아무리 남편을 꼬셔도 족족 다 거절하고 빠져나왔다. 그러자 여자 상사도 노골적으로 남편을 꼬시는 발언을 자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 상사한테서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업무상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하라고 해서 아이디를 가르쳐줬는데 그게 실수였나 봐. 나는 남편을 위로했다. 당신 잘못은 아니지. 업무상으로 연락한다고 해놓고 개인적인 일로만 잔뜩 메시지를 보내는 그 여자가 잘못된 거지. 남편과 나는 일과 관련된 게 아니면 철저히 안일십하기로 했고, 대면 비대면 상관없이 업무 관련 외에는 무시가 최고의 약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직장인의 꿀맛, 연휴 시작. 나와 남편은 친정시댁에 얼굴 도장을 찍고 깨알 온천 여행까지 힐링 시간을 챙겼다. 멋진 풍경에서 인증사진도 남기고 맛있는 음식 서로 먹여주면서 신혼기분을 만끽했다. 즐거웠던 순간을 SNS에도 올렸다. 연휴 끝, 출근. 나란히 출근한 우리 부부에게 다가와 불을 뿜는 여자 상사. 어떻게 날 이렇게 외롭게 할 수가 있어? 이러기 있어 정말? 어이 상실. 내가 연휴 통으로 비워놓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이 안 돼? 그 와중에 SNS는 업데이트했더라? 여자 상사가 남편한테 보낸 메시지는 개인적인 일이란 걸 안 순간 안일십이 우리의 룰이었다. 보아하니 연휴 기간에 남편한테 데이트를 하자고 한 모양이었다. 연휴 중에 연락하신 이유가 우리 남편하고 데이트하고 싶어서였다고 자백하신 거네요? 이 사람 유부남이에요. 제 남편.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벌써 선 많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쪽도 선 지켜. 마지막 판단은 연하남 씨가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합법이야. 재혼도. 여자 상사는 이번에도 내가 이겼지 하는 표정이었다.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매력이 있는지, 사회적 지위는 누가 더 네, 제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말도 채 끝나기 전에 남편이 확 대답했다. 대답 들으셨죠? 내가 여유만만하게 나오자 여자 상사는 훅 열이 받아서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회사가 소란스러워졌다. 연휴 기간 동안 쌓였던 여자 상사의 스트레스가 대폭발한 순간이었다.
무리를 일으킨 후 여자 상사는 퇴직했다. 나와 남편이 갑질과 성추행으로 신고한 결과였다. 증언자들도 다수 있었고 회사에서 처분이 내려졌다. 해고 처분은 간신히 면했지만 여자 상사 스스로 회사에 나오기가 껄끄러웠는지 사표를 썼다. 프라이드였던 사회적 지위도 잃었고 42살의 독신, 파트 근무가 그녀의 현실 이력이다. 내 이름은 성실한, 건설회사에 다니는 나이는 23.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나는 한때 노는 애들과 어울렸던 탓에 학력은 중졸이다. 하지만 원래는 성실한 성격이었고 중학교 졸업 후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회사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지금은 내 밑으로 후배도 많이 있다. 이 일은 내 적성에도 맞고 보람도 있기 때문에 성실하고 착실하게 잘 살아왔고 1년 전에는 여친도 생겼다. 내 여친 어장이는 나와 동갑인 23살이다. 아버지는 큰 은행의 높은 분이었고 금수저였는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던 어장이는 직장은 다니지 않았고 항상 느긋해 보였다. 어장이와는 술 모임에서 알게 됐는데 천진난만하고 미워할 수 없는 성격에 끌려서 사귀게 됐다. 어장이와 사귀게 된 뒤로는 내 생활이 예전보다 훨씬 더 알차게 변한 기분이었다. 쉬는 날에는 어장이와 데이트를 했고 같이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다. 사귄 지 1년 되는 기념일에 나는 반지를 준비해서 어장이에게 프로포즈했다. 그녀의 대답은 기꺼이 내 청혼을 받아줬다. 어장이와 결혼을 약속한 나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찾아갔다. 어장이 집은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대저택이었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망설여질 정도로 대단했다. 긴장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어장이 부모님은 현관까지 나와서 나를 맞아주셨다. 아버님은 첫인상부터 평범하지 않은 아우라가 느껴졌고 어머님은 후덕한 분위기에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셨다. 어머님은 나한테 이름이 뭐예요? 대학교는 어디 나왔어? 직업은 뭐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질문에 나는 하나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가 중졸에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자 어장의 아버지의 태도가 돌변했다. 나를 노려보는가 싶더니 홀어머니의 중졸? 여긴 너 같은 애가 고개 들고 올 곳이 아니야! 라고 하더니 갑자기 내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나는 바닥에 패대기 쳐졌는데 손목이 삐끗하면서 강한 통증과 함께 바닥에 널브러졌다. 옆에서 보고 있던 장애 어머니는 어머 아유 젊은 애가 저게 뭐니? 장이야 너 저런 애랑 헤어져야겠지? 라고 했다. 그러자 어장이는 아빠가 살짝 치니까 바로 자빠지는 거 실화임? 대박 혼란 깬다 라고 하더니 헤어지자고 했다. 어장의 아버지는 나를 집 밖으로 내던졌고 나는 마지막 힘을 모아 병원으로 갔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손목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은 게 확인됐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다. 회복될 때까지 일도 쉬어야 하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바닥까지 가라앉았다. 병실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오늘 일을 되씹어보니 생각하면 할수록 어장이와 그 부모에 대한 분노가 솟아올랐다. 홀어머니의 중졸이란 이유로 대체 왜 이런 모욕과 폭력을 당해야 하는 건지 납득할 수 없었던 나는 어장의 아버지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병원으로 불러서 사과받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우선 퇴원할 때까지 냉정하게 생각해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에 잘 아는 변호사님이 문병을 오셨길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 어장이와 그 부모가 병실로 찾아왔다. 어장의 아버지는 내가 얘기하고 있던 사람이 변호사라는 건 당연히 몰랐고 병실로 들어오더니 너 골절상 입었다며? 잘 들어. 너 어디서 다쳤는지 절대 말하면 안 돼. 네가 쓸데없는 말을 한 순간 내가 너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뜻이야. 라고 협박했다. 옆에 있던 어장이까지 거들면서 떠들고 다니면 내가 SNS에 네가 한부모 가정에 중졸이라고 다 소문낼 거야. 라고 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골절로 수술을 받았는데 고작 한다는 게 협박이라니 어이 상실이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나는 어장이 아버지한테 피해 신고 접수할 겁니다.
그리고 200억 예금하는 것도 취소할 예정입니다. 라고 조용히 경고했다. 어장의 아버지는 뭐? 200억?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너 머리도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홀어머니의 중졸인 애가 200억이 네 집 애 이름인 줄 알아? 어디서 허풍이야? 라면서 비웃었다. 그러자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변호사는 나한테 사실을 말해줘도 되겠냐고 확인하더니 성실한 씨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계신 것 같군요. 여기 계신 성실한 씨는 유명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글로벌하게 사업을 이끄신 대기업 오너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했다. 사실 내 친부는 프로야구팀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의 대기업 창업주였다. 엄마는 미혼모 신분으로 나를 낳았는데 아버지한테 임신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고 혼자 숨어서 나를 낳고 키운 과거사가 있었다. 엄마가 말도 없이 잠적한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내 인생에 자유가 없어질 것 같아서 두려웠다는 게 엄마의 이유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틀림없이 엄마와 결혼했을 거다.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엄마는 그래도 고민 끝에 미혼모의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내가 20살이 됐을 때 갑자기 아버지란 사람이 내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뉴스에서나 보던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서 그저 놀라울 뿐이었는데 네가 성실한이니? 라고 하더니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는 그 무렵 말기 암으로 여명 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뉴스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고민 끝에 20년 만에 연락을 한 거였다. 엄마는 그때 내 존재를 처음으로 알렸다. 아버지는 나를 꼭 끌어안더니 병원 주소가 적힌 종이를 나에게 내밀었다. 엄마는 나에게 과거사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놓았고 나는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자주 찾아갔다.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찾아와줬다는 사실이 한없이 기뻤다. 그런 재회의 기쁨도 잠시 아버지는 반년 후에 먼 곳으로 떠나셨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와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참 후에 갑자기 변호사란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는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면서 서류를 건넸다. 서류는 아버지의 유언장이었다. 거기에는 2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금액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다. 난데없이 이런 거금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변호사가 조언을 해줬다. 나는 이왕이면 어장의 아버지 은행에 예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변호사가 그 얘기를 어장의 아버지에게 설명하자 다시 한번 어장의 아버지의 태도가 급변했다. 아니, 어장의 가족 전체가 일치단결해서 나를 설득하려고 달려들었다. 어장의 아버지는 그럼 그렇다고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시치미를 뗐어?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네. 자네와 내 딸의 결혼을 허락하겠네. 라며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꿨다. 어장의 어머니는 자네처럼 우리 딸한테 딱 어울리는 사람은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어. 라고 했고 어장이도 뭐가 좋은지 고개를 끄덕거렸다.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북치고 장구치는 꼴을 보다 못해 내가 다친 거 보이시죠? 이건 위자료 청구할 겁니다. 예금은 다른 은행에 거래할 겁니다. 물론 댁의 따님과 결혼할 생각도 없습니다. 라고 확실히 말하고 세 사람에게 병실에서 나가달라고 정중하게 요구했다. 어장의 아버지는 손에 돈 좀 쥐었다고 어디서 건방이야? 네가 뭐가 대단해? 라며 화를 냈다. 변호사가 위자료 및 병원비는 나중에 정식으로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갔다. 어장의 아버지 은행에는 미리 200억 예금을 상담해뒀던 터라 이번 불상사로 인해 다른 은행을 모색하려고 한다는 뜻을 전달하자 어장의 아버지의 언행이 크게 문제시됐다. 엄연히 상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퇴사 조치된 건 물론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실직자 신세가 됐다. 실직자가 됐는데 나한테 입힌 상해에 대한 위자료와 병원비, 수술비까지 청구받자 어장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던 대저택을 유지할 능력이 안 됐고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했다. 어장이와 그 모친은 그게 불만이었는지 어장이의 부모는 이혼했고 현재 어장이는 모친과 둘이서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다고 한다. 원래 백수였던 어장이는 취업이 쉬울 리가 없었고 모친과 둘이서 호텔 청소 업무 일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고 한다. 나한테 딱 한 번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라인이 오긴 했는데 바로 차단했고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한편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은 모두 예금하고 지금까지와 똑같이 살고 있다. 한 가지 사치를 한 일이 있다면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온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한테 받은 돈은 엄마한테 효도하는 데 쓸 생각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마다 엄마와 여행을 다닐 계획이다. 이번에는 결혼할 인연이 아니었지만 한번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좋은 사람을 찾아보려고 한다. 특히 다음에 만날 여자는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나는 중학생인 아들, 남편과 3명이서 살고 있었다. 결혼한 지 10몇 년이 지나다 보니 남편과 단둘이 외출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졌지만 삐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잘 자라는 아들아이를 보며 행복감을 느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너무 분명하게 이상하게 변했다. 지금까지 주말이면 그저 느긋하고 게으르게 텔레비전 앞에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친구 집에 간다며 외출을 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회사에서 잔업도 거의 하지 않고 일찍 왔었는데 요즘은 잔업한다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진 것도 신경이 쓰였다. 자연스럽게 이 남자가 바람이 났다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핸드폰 비번이 복잡했기 때문에 내가 해제할 수 없었다. 직접적으로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걸 다 알려주는 꼴이 되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친구가 우리 남편이 젊은 여자랑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걸 봤다고 알려줬다. 역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고 남편이 변한 건 불륜 때문이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내 안에서 질투심이 발동했고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남편은 뭐래? 누가 불륜이야? 잘못 본 거겠지.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저리 가. 귀찮게 하지 말고. 라고 강한 부정, 강한 거부감을 보여서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하고 후퇴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주말마다 어디론가 외출을 했고 어떤 때는 남편 양복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기도 했다. 다시 한번 질문 공세를 했을 때도 너 그 소리야? 아니라고 했지. 증거 있어? 없으면 닥치고 살림이나 잘해. 짜증나니까. 라고 잡아먹을 듯이 따지는 남편에 반해 증거를 대지 못하는 내가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한테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됐다. 이혼하자. 난 더 이상 널 사랑하지도 않고 이 결혼이 무의미해. 이 집에 내 행복은 없어.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라는 남편의 일방적인 말에 다른 여자가 생긴 게 맞냐고 묻고 싶었지만 나는 아무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려고 해도 형편상 흥신소에 의뢰할 만큼의 금전적 여유도 없는 게 현실이었다. 내가 왜 남편한테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 원인을 모두 내 탓으로 돌렸다. 솔직히 네가 만든 음식 하나같이 맛이 없었어. 나이 들더니 여자로서 매력도 빵점이고 솔직히 요즘 너를 보면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아줌마 정도로밖에 안 보여. 이혼 원인은 너한테 있다는 거 명심해. 라는 폭탄 발언에 얼어붙고 말았다. 하지만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떨어뜨린 건 아들아이가 던진 말이었다. 15살이 된 아들아이에게도 설명이 필요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하자 아들아이는 알았어. 나 아빠 따라갈게. 아빠가 더 돈이 많잖아. 남자끼리 사는 게 더 잘 통하고 그게 훨씬 낫지. 라는 말을 들으며 나는 절망했다. 내 배 아파서 낳았고 누구보다도 아들아이를 사랑했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마음은 아들아이에게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던 걸까. 아들아이는 나를 무시하듯이 말하며 남편과 같이 살겠다고 했다. 양쪽에서 상처를 입은 나는 이혼을 거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두 남자가 집에서 나가고 혼자 남은 나는 그제야 눈물이 났다. 남편은 이혼 원인을 일방적으로 내 탓이라고 밀어붙였고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먹고 살 돈은 내가 파트근무를 해서 얻는 수입이 전부였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집에서 나가면서 너같이 아무것도 아닌 여자를 10수년간 먹여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자료도 청구 안 하고 나가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라며 나를 마지막까지 짓밟고 갔다. 나의 자존감은 바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살아야 했고 살기 위해서는 파트근무를 계속해야만 했다. 파트근무를 늘려서 쉬지 않고 일했는데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한테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차츰 혼자서라도 열심히 살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아들아이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마지막에 나한테 비수를 꽂은 아들아이였지만 얼굴을 보니 반가움이 앞섰다. 얼른 들어오라고 집안에 들어오게 하자 아들아이가 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잔뜩 꺼냈다. 그것들의 정체를 파악한 후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건 아빠 불륜 중고야. 엄마 느낌이 맞았어. 아빠는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여자가 있었어. 이혼하고 나서 내가 물어봤더니 완전 다 자기 입으로 불었다는 거. 내가 그거 다 녹음해놨으니까 엄마는 이제 그걸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아들아이의 대반전 행동에 나는 너무 놀라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너 혹시 그 증거 잡으려고 아빠를 따라갔던 거니? 라고 묻자 아들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봐도 이건 딱 불륜각인데 엄마가 증거를 전혀 안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연기였지만 엄마 상처받게 해서 미안해. 어디까지나 내가 아빠 편이라고 믿게 해야 증거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 엄마 힘들었지? 진짜 미안해. 이제 증거도 잡았겠다. 이걸로 아빠한테 불륜 위자료 당장 청구해. 그리고 나 사실은 엄마랑 살고 싶어. 아들아이의 든든한 모습에 나는 눈앞이 흐려졌고 아들아이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다. 아들아이도 처음 이혼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나하고 같이 살겠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불륜 증거도 없고 남편은 완전 부정하는 가운데 내가 위자료를 10원 한 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알고 자기가 남편을 이용해서 증거를 반드시 잡아야겠다고 결심한 모양이었다. 아들아이는 기지를 발휘해서 남편을 안심시켰고 여자와 같이 있는 증거 사진을 수집했다. 완전히 방심한 남편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이혼 전부터 이미 불륜 관계였다는 증언까지 녹취 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겨우 15살인 아들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고 진심으로 놀랐다. 하지만 나는 남편의 불륜 증거가 나왔다는 것보다는 아들아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게 고마웠고 다시 나한테 돌아왔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런 나를 보면서 아들아이는 엄마, 지금 엄마가 할 일은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아빠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하는 거야. 엄마는 지금까지 엄마 역할을 충분히 다해왔어. 자기 불륜한 거 엄마한테 숨기고 그냥 빠져나간 거 위자료 받아내야지. 아들아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은 나는 당장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아들아이의 정보에 의하면 남편의 불륜 상대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였다. 남편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불륜녀에게도 똑같이 서류를 보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이 나한테 득달같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랑 나 이미 이혼한 사이잖아. 다 끝난 사이에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짓이냐고? 라고 노발대발하길래 불륜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몰라? 당신 좋아하는 증거도 충분히 있으니까 위자료 청구 들어갈 거야. 기다려. 내가 반격하자 남편은 네가 어떻게 그런 걸 라면서 급 당황하길래 아들아이 덕분이라고 하자 남편은 뒤통수를 세게 맞은 탓인지 전화기를 붙들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 다음은 착착 일이 진행됐다. 남편과 불륜녀가 절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어봐야 음성 녹취가 버젓이 있었고 두 사람 투샷 사진도 확보되어 있었다. 이건 모두 아들아이의 집념이 불러온 대반전이자 기적이었다. 이 정도 증거가 단단히 받쳐주자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했고 남편도 백기를 들고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 동의했다. 또 회사에도 이미 불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불륜녀는 지방으로 좌천당했고 남편은 관련 하청업체로 이동 및 강등 처분을 받게 됐다고 한다. 남편도 설마 아들아이가 자기를 심판받게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진상을 알고 나자 완전히 멘붕이 온 것 같았다. 그리하여 나는 마침내 아들아이 덕분에 남편과 불륜녀 양쪽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다. 물론 아들아이와도 같이 살게 됐다. 남편과 이혼하게 됐을 때는 내가 아들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고 슬퍼하고 좌절하면서 괴로워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고민은 눈 녹듯이 다 사라졌다. 아들아이는 또 이제 반년만 지나면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알바할 거야. 첫 월급 타면 엄마 좋아하는 회전초밥 내가 근사하게 쏠게. 기대해. 라며 어느새 다 큰 어른처럼 말하는 게 너무 든든하고 눈물이 글썽할 정도로 행복했다. 내 이름은 성실한, 직업은 사회복지사이고 아내 부정혜와 둘이서 살고 있다. 아내는 결혼 날짜를 잡자마자 바로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냈고 전업주부가 됐다. 원래부터 전업주부가 꿈이었다고 말하는 아내는 결혼하고 나자 집안일에도 정성이었고 요리도 엄청 열심히 만들었다. 아내가 만든 요리는 맛까지 좋아서 전업주부가 정말 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아내였고 나도 대만족이었다. 나는 직업상 교대 근무를 해야 했고 야간 근무도 있었다. 내가 야근을 하면 아내는 외롭다며 서운해했다. 그런 아내를 혼자 두고 야간 근무를 나설 때마다 나도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지만 야근을 빠질 수는 없었고 성실하게 출근했다. 그런 결혼 생활이 2년 정도 됐을 무렵 아내에게 변화가 느껴졌다. 그렇게 내가 야근을 갈 때마다 현관에서 눈물바람을 하던 아내가 내가 나가든 말든 1도 신경 쓰지 않게 된 것이다. 심지어 당신 다음 야근 스케줄이 언제야? 라면서 마치 야근을 기다리는 듯한 뉘앙스가 풍길 정도로 달라졌다. 그런 아내의 변화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지만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저녁 때 집에 갔는데 아내가 집에 없었다. 평소라면 저녁을 하고 있을 시간인데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집에 우두커니 앉아서 아내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저녁 8시쯤 지나서 아내가 돌아왔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더니 친정에 잠깐 갔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시간이 돼도 안 일어나면 장모님이 깨워주는 게 상식이고 아내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었지만 아내는 금방 저녁 차릴게 라면서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게 굴었고 나도 더 이상 아내를 추궁하지 않고 여느 때와 똑같이 아내를 대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여러 번 반복됐고 아내는 항상 똑같은 핑계를 댔다. 이제 더 이상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전업주부인 아내는 모임이 있다면서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날이 늘어갔고 내가 야근한 날에 외출했다 들어온 흔적이 역력하다거나 의심 가는 일이 계속 일어났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흥신소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무렵 그날도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 아내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몸이 먼저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았다. 상사가 오늘은 그만 가서 쉬라고 조퇴를 시켜줬고 감사하다고 하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 도착해서 우리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고 했는데 모르는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누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방문객용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현관에 들어선 순간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다. 현관에 벗어져 있는 낯선 남자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고 욕실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설마 하면서 탈의실 문을 살짝 열자 아내의 옷 옆에 남자 양복이 허물처럼 벗어져 있는 게 보였다. 욕실에서는 야릇한 남녀의 소리, 사랑에 어쩌고 하는 듣고 있기 힘든 말들에 역겨움이 올라왔다. 내 귀를 씻어내고 싶을 정도였다. 아내의 불륜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고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때 순간적으로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고 그걸 끌어다가 욕실 문을 막았다. 욕실 문을 절대 열 수 없게 됐다는 걸 확인한 나는 안에 있는 두 사람을 향해서 조용!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안에서 아내가 당신이 왜 거기 있어? 라고 놀랐고 남자가
오늘 괜찮다고 네가 오라고 했잖아. 라고 아내를 다그치는 게 들려왔다. 아내는 당신이 오해한 거야. 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당신 뭐 하려는 건데? 라면서 아까보다 몇 배로 당황한 듯이 말했다. 바로 그때 양고기에 던져놨던 불륜남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집사람이라고 떴다. 일도 망설이지 않고 핸드폰을 집었고 전화를 받았다. 뭐야, 당신 오늘도 늦어? 늦으면 늦는다고 말하라고 했지? 라고 화를 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밝히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자 불륜남 아내는 말도 안 돼,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닌데 라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주소를 알려주자 당장 오겠다고 했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내 전화기를 들고 장인 장모에게 연락했다. 시간은 벌써 밤 11시를 넘었지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놀란 장인, 장모도 당장 오겠다고 했다. 인원이 모이기를 기다리는 동안 욕실에 갇힌 두 사람은 난리가 났고 말싸움이 벌어졌다. 괴싸움을 듣고 있자니 내가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단 말인가 라는 자괴감이 들었다. 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이혼이다 라고 결심했다. 장인 장모와 불륜남의 아내가 속속 도착했고 모두가 모인 가운데 서랍장을 치우고 욕실을 개방했다. 문을 열자 알몸으로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두 사람. 불륜남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온다 했더니 바람 피운 거였냐? 걸레 같은 놈, 이혼이야! 라고 악을 썼다. 그러자 불륜남이 침착해! 진정하고 내 말 들어! 이 여자는 잠깐 데리고 논 거야. 애가 셋인데 이혼하면 어쩌려고! 라면서 부인한테 소리쳤다. 옷이나 입고 떠들어! 라고 부인이 소리 지르자 아내와 불륜남은 정신없이 옷을 주워 입었다. 네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라고 장인어른은 말씀하셨고 장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 내 자식이지만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내 자식이 저 지경일 줄이야. 정말 한심해서 부모 자식 연 끊을 거네. 라고 하면서 아내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봤다. 나는 아내한테 닥치고 이혼해 라고 짧게 말하자 아내는 당신까지 왜 이래?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딱 한 번 바람 피웠는데 바로 이혼은 아니지 않아? 앞으로 다시는 안 한다고 약속할게. 용서해줘. 라고 매달렸다. 구질구질하게 나오는 아내에게 내가 지금 네 이 꼴을 평생 어떻게 잊어? 됐고 끝내. 라고 차갑게 거절했다. 아내는 나는 당신이 이 시간에 집에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어. 일단 우리 둘이 다시 얘기하자. 어? 라면서 어떻게든 나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옆으로 흔들면서 오늘은 부모님하고 같이 친정으로 가 라고 하고 아내를 밖으로 내보냈다. 장인 장모는 마지막까지 나한테 머리를 숙이고 사죄하셨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내는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태도였고 마지못해 친정으로 갔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서 아내와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고 이혼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했다. 아내는 몇 번이나 집에 와서 난 절대 이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나 같은 전업주부가 무슨 돈으로 위자료를 내? 라며 악을 썼다. 아내와 입씨름하기도 지친 나는 앞으로는 용건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고 하고 이혼하고 나서도 함부로 집에 찾아오면 경찰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전달받은 아내는 막판이 돼서야 자기가 저지른 짓이 어떤 건지 깨달았는지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다. 불륜남도 사정은 비슷해서 자기 부인한테 울면서 싹싹 빌었지만 용서와 화해는 없었고 위자료와 새 아이의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이혼했다. 이렇게 되자 아내는 불륜남과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던 모양인데 불륜남은 전철을 그저 가볍게 즐기는 상대,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도 쫑이 났다. 나하고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되자 아내는 친정에서도 쫓겨났다. 직장을 구하면서 친구들 집에 며칠씩 얹혀 사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내 위자료는 우선 장인, 장모한테 빌려서 냈는데 매달 그 돈을 갚아야 했고 돈이 쪼들린 전처는 26살이나 먹고도 조건을 하는 스폰녀가 됐다. 자기 아버지와 동년배인 남자에게 순전히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을 바치고 있다는 소문.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제대로 된 직장은 점점 더 다닐 수 없게 됐고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더니 스폰을 해주던 남자와 트러블이 일어났고 전처는 사기죄 용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한다. 이혼하고 나서 인생이 그렇게 망가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 모든 건 자업자득이 아닐까 싶다. 제대로 처벌받고 풀려나면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새 삶을 살길 바란다. 한편 나는 이혼 후에 위자료를 받고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아내와 불륜남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다. 이사하고 얼마 안 돼서 직장에서 승진하게 된 나는 전보다 생활에 한층 여유가 생겼다. 이혼하고 1년 후에는 직장 후배와 연애를 시작했고 지금은 행복하고 알차게 인생을 즐기고 있다. 앞으로도 열심히 내 일을 하면서 전처와의 일은 다 잊고 이제는 여친과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고민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1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의식불명으로 그 사이 장기간 입원해 있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고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간호사한테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사고가 나서 병원에 와 있다고 알려줬다. 그럼 나를 다치게 한 가해자는 붙잡혔냐고 묻자 가해자가 자수를 했고 병원에도 몇 번이나 왔었다고 말해줬다. 그래도 가해자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다. 내가 의식을 찾자 담당 의사가 바로 왔고 가해자한테도 연락이 간 모양이었다. 연락을 받은 가해자는 얼마 후 병실에 왔고 나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다. 간호사한테 가해자가 거의 매일 찾아왔었다는 말을 이미 들은 후라서 그랬는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원망과 분노는 없었다. 가해자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나한테 내밀었다. 나는 위자료를 받고 합의를 해줬다. 내가 의식이 돌아왔다고 부모님께도 바로 알렸다는데 병실로 들어온 부모님 표정이 어쩐지 기뻐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하긴 원래부터 그다지 사이가 좋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었으니까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 의식이 돌아오고 몇 개월은 재활에 힘썼다. 담당 의사가 나를 재활치료실로 데리고 가면서 퇴원하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드라이브 가고 싶은데 데리고 가줄 수 있냐고 농담 삼아 말했는데 뜻밖에도 좋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그렇다고 그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몇 개월 후 퇴원하는 날이 됐는데 담당 의사가 내 연락처를 물어봤고 드라이브는 언제 가는 게 좋겠냐고 내게 물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약속을 잡고 퇴원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걸 시작으로 그 사람과 몇 번 연속으로 더 만났고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됐다. 그렇게 1년 후 그 사람이 나한테 결혼하고 싶다며 프로포즈했다. 또 부모님을 만나서 결혼 승낙을 받고 싶다고 했다. 그 사람이 결혼에 적극적인 건 기뻤지만 솔직히 퇴원하고 몇 번 만나지도 않은 부모님께 굳이 데리고 가야 하나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부모한테 알리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남친을 인사시키기로 했다. 부모님께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자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결혼은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라고 화를 냈고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무조건 결사 반대했다. 나는 그 사람은 나를 고쳐준 훌륭한 의사이고 나한테 너무 잘한다고 열심히 설득했지만 의사치고 제대로 된 인간을 못 봤다면서 비하했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다. 참다 못한 나는 성인이고 부모의 허락 없이도 결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그 사람하고 꼭 결혼할 거라고 대들자 순간 아버지 눈빛이 변했다. 그러더니 내 팔을 억지로 잡아당겨서 2층으로 끌고 올라갔고 내가 쓰던 방에 나를 밀어놓고 감금했다. 나는 방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 열어! 당장 문 열라고! 라고 외쳤지만 아버지는 문 밖에서 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때 문 열어주마 라고 하더니 내려갔고 문 앞을 무거운 가구로 막아놨는지 몸으로 밀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데 감금이라니.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혔다. 정말 멘붕이 왔다.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래도 부모가 돼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해가 안 갔다.
하지만 어쨌든 감금되긴 했지만 여긴 내가 예전에 쓰던 내 방이었고 전에 쓰던 핸드폰 충전기를 찾아서 남친한테 내가 감금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남친은 곧장 운전해서 달려왔고 부모들 모르게 2층 내 방 창문까지 올라와서 밧줄을 이용해 나를 무사히 탈출시키는데 성공했다. 우리는 내가 없어진 걸 부모들이 눈치채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기로 하고 구청으로 달려갔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했는데 한참 후에 담당자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되돌아왔다. 왜 그러시냐고 묻자 담당자가 웅얼웅얼 뭐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고 하자 결혼은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 대체 뭐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묻자 여자분은 이미 혼인 중입니다 라는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나와 남친은 둘이서 동시에 멍해졌다. 사귀던 남친도 없었는데 내가 결혼을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대체 내가 누구랑 결혼을 했다는 거냐고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자 금시초문인 남자 이름이 적혀있는 종이를 내밀었다. 더구나 혼인신고가 된 날짜는 내가 의식불명으로 입원 중이었던 기간과 겹쳐 있었고 부지불식간에 부모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는 내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 남자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 남자는 나보다 50살이나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고 경악스럽게도 엄마가 일하는 노인시설에서 거의 거동을 못하고 누워만 있는 사람이었다. 그때 내가 집에서 탈출한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안 들어와? 라고 화를 내길래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라고 나도 소리쳤다. 나 지금 구청이야. 혼인신고서 접수하려고 했더니 내가 생판 모르는 노인하고 결혼을 했다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두 사람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똑바로 설명해? 라고 소리치자 전화기 너머에서 두 사람이 난리가 난 게 전해져 왔다. 나는 남친과 같이 다시 집으로 갔고 두 사람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낯빛이 검게 변해서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실토했는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지 남친과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사람은 요양사 일을 하다가 곧 죽을 날이 가까워진 노인이 자산가라는 걸 알았고 나를 떠올렸다. 그때 나는 사고로 의식이 없었고 나를 그 노인과 법적 부부로 만들기로 수작을 부렸다. 머지않아 노인이 죽으면 딸 자식을 이용해서 재산을 갈취한 후 다시 법적으로 이혼하면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생각한 거였다. 남의 재산을 노리고 친딸을 위장 결혼시킨 것도 모자라서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하자 감금이라니 정상적인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기가 막혀. 당신들 그러고도 부모 맞아? 부모니까 이렇게 용감한 거지. 넌 누워만 있었잖아. 누워있다가 재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얼마나 행운이니? 누가 너더러 같이 살라든? 유산 받고 나면 이혼시키려고 했어. 근데 네가 엉뚱하게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오니까 일이 꼬였잖아. 이만큼 키워준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조금만 참으면 다 잘 될 텐데 방정맞게 의식이 돌아와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난리야? 라며 나한테 악담을 퍼부었다.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 자식 관계였지만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식을 팔아 넘기려고 한 행위를 용서할 수 없었고 나는 두 사람을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남친을 이런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게 될 줄은 미처 몰랐었다. 남친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내 결심을 적극 응원해줬다. 그러자 엄마라는 사람은 부모한테 해코지할 생각이냐며 광분했다. 나는 친딸을 위장결혼으로 팔아넘긴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응수했다. 부모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혼인 무효 신청을 했다. 부모들은 나를 감금한 것과 내 동의도 없이 위장결혼을 시킨 죄목으로 체포됐다. 당연히 불법적인 짓을 저지른 엄마라는 사람은 요양원에서 해고, 아버지란 사람도 불법 행위에 가담해서 딸을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한 사실이 회사에 들통나자 해고됐다. 나는 부모와 절연했고 약간의 시간을 두고 안정을 되찾은 후 남친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한편 나와 위장결혼을 당했던 노인은 다른 요양사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마치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다고 우연히 사망 소식을 들었다. 내가 빨리 무효 소송을 했기 때문에
사망한 후에 내 부모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들은 감옥에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직장도 잃고 주변 사람들 중에 알만한 사람들은 사정을 다 알게 됐다.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해도 나이도 있고 아마 생계를 꾸려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야 하는 극빈자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한다. 내 이름은 신용남. 23살이고 광고 대리점에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나는 고딩 때부터 사귀어온 여친이 있다. 여친 한진자와는 가족끼리도 왕래가 있을 정도로 깊은 사이이다. 우리는 서로의 집으로 오가며 양쪽 어머니 집밥을 자주 먹었다. 특히 나는 한진자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는데 그때 한진자 아버지가 우리 축구팀 코치셨다. 한진자보다 더 먼저 안 사이이고 나를 가르치셨던 분이라 나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셔서 항상 감사했다. 보고 싶은 축구 시합이 있으면 한진자 집에 가서 코치님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TV로 시합을 보는 날이 많았고 여친 가족과도 그런 소소한 추억이 가득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관계가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한진자 집에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평소와 다르게 힘이 없어 보였던 한진자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깜놀해서 "너 왜 그래?" 라고 반사적으로 물었다. 그러자 한진자는 더 크게 울면서 "실은 나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했다. 나와 부모님은 순간 얼음이 됐고 한진자는 계속해서 "그 사람 대기업 사원이야. 그만 헤어지자" 라고 했다. 갑툭튀 결별 선언에 뭐가 뭔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는데 코치님이 "대체 어떤 놈인데 그래? 용남이보다 더 좋은 남자가 어디 있다고? 다시 생각해. 기회는 지금뿐이야" 라고 설득했다. 그러자 한진자는 "그 사람 대기업 전자회사에 다니는 엘리트라니까" 라고 하더니 그 남자를 어떻게 만나서 사귀게 됐는지 설명했다. 그 남자와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남자 쪽에서 먼저 대시해왔고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마음이 끌리게 됐다고 했다. 더구나 조건적으로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가 나보다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고 결국 환승연애를 결심한 모양이었다. 한진자는 결심을 굳힌 상태였고 부모님이 아무리 만류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어느 순간부터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그만 됐습니다" 라고 내가 상황을 정리, 결별을 인정했다. 한진자 부모님은 침통한 얼굴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셨다. 하지만 두 분은 나한테 미안한 일을 하신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한동안 나는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자주 술자리에 불러내서 격려해준 덕분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남자 4명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3명의 여자들이 말을 걸어왔다. 3명 중 1명하고 잘 통했고 그 자리에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조금씩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혀가면서 감정을 키워가다가 만나고 2달쯤 됐을 때 사귀는 사이가 됐다. 한진자한테 차이고 6개월 정도 지나서 나에게도 새로운 여친이 생긴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한다정. 나보다 2살 연상으로 25살이었다. 야무지고 똑똑한 이미지이지만 허당 기질도 있고 그 모든 게 내 눈에는 마냥 귀엽기만 했다. 다정이와 사귀고 난 후 내 머릿속에는 이미 한진자는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활력이 솟아나고 있었다. 다정이와의 만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반년 만에 한진자한테서 라인이 왔는데 생뚱맞게 다시 시작하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미련이라고는 1도 남지 않은 터라 바로 거절했지만 한진자는 계속 치근덕거렸고 그럴수록 더 무시했다. 퇴근 후 다정이와 밖에서 저녁을 먹고 같이 우리 집으로 왔는데 집 앞에 웬 여자가 서 있길래 가까이 가서 봤더니 한진자였다. 한진자는 다정이를 보자 "신용남, 네 앞에 있는 여자 누구야?"
라며 버럭 화를 냈다. 내가 내 여친인데? 라고 하자 "헉! 말도 안 돼. 너 나랑 고딩 때부터잖아. 근데 딸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라고 했다. 네가 먼저 딴 남자 생겼다고 나 쳤잖아. 라고 하자 나 그 남자랑 헤어졌어. 라고 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한진자가 환승연애로 선택한 남자는 대기업 전자회사 사원이 아니라 대기업 전자회사의 하청업체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였다.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순전히 대기업에 다닌다는 점에 끌렸던 한진자로서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었고 헤어진 거였다. 한진자는 부탁이야, 우리 다시 만나자. 나한테는 신용남 너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 라면서 자기 입장만 계속 내세웠다. 하지만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나한테는 이 여자가 제일 중요해. 내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도 여기 한다정이야. 라고 하고 한진자와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조용히 돌아갔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집착적으로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다음날 퇴근하고 회사 밖으로 나왔는데 한진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깜놀해서 너 여기서 뭐해? 라고 묻자 울면서 너 그 여자랑 헤어져! 라고 소리 지르면서 내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싫다고 했잖아! 라고 뿌리치고 얼른 도망쳤는데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회사 앞에서 지키고 서서 나를 기다렸다. 그럴 때마다 거절했지만 매일 장문의 메시지를 라인으로 보낼 정도로 병적으로 굴었다. 점점 무서워진 나는 한진자의 라인을 차단했다. 더욱 철저하게 무시하기로 결심했지만 자기가 차단당한 걸 알고 열이 받은 한진자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등 뒤에서 누가 튀어나오더니 나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범인을 붙잡고 얼굴을 봤더니 역시 한진자였다. 한진자는 커터칼을 꺼내서 칼날을 드러냈고 나랑 다시 사귄다고 말해! 라고 협박했다. 너 미쳤어? 집착 좀 작작해! 라고 하자 커터칼을 나한테 휘둘렀다. 위험천만한 순간에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을 때 마침 퇴근하면 우리 집으로 오기로 약속했던 다정이가 우리 집에 도착했고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한진자가 이번에는 커터칼을 다정이에게 빼들었고 나는 민첩하게 빈틈을 노려 한진자를 제압했다. 한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연행됐다.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한진자 부모님이 놀라서 달려오셨다. 한진자 어머니는 울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셨다. 코치님은 진짜가 이런 짓까지 할 정도로 망가졌을 줄은 몰랐다. 라며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경찰 조사를 통해 한진자는 나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자백했다. 스토커 행위를 한 한진자에게 나는 위자료를 청구했다. 오랜 연인이었지만 이런 흉한 꼴을 보고 나니 정나머리가 떨어졌다.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진자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화가 난 부모님한테도 쫓겨나서 이제 갈 곳도 없고 새 직장을 찾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들었다. 회사 다니면서 모아뒀던 돈은 내 위자료로 다 날아갔고 현재 한진자는 무일푼이나 다름없었다. 스토커로 체포됐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 손절당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자 그제야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하게 됐는지 한진자는 나한테 사과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나한테 라인을 차단당한 상태이고 경찰에서 2번 다시 나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손편지를 보내는 게 마지막 방법이었던 것 같다. 그 후 한진자는 기숙사가 딸린 전자부품 공장에 들어가게 됐고 가족도 친구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외롭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한진자 부모님은 경찰서에서 만난 후 다시 우리 집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사과하셨다. 진자하고는 연을 끊을 생각이다 라면서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셨다. 코치님과는 워낙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게 더욱 안타까웠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내 입장에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사과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안을 얻었다. 한진자 부모님하고는 원래부터 집이 가까워서 가끔 동네 마트에서 만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두 분 모두 자기 딸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전에 비해 많이 말라 보이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앞으로 기운을 내서 전처럼 건강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한편 나는 다정이와 1년 반 정도의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했고 결혼 후에는 바로 아이가 생겼다. 예쁘고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났고 우리는 새 식구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한진자의 일로 아내에게 마음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2번 다시 그런 일로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절대 트러블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조심 또 조심하고 있다. 내가 힘들 때 내 옆을 든든히 지켜준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위해 나는 지금보다 몇 배로 더 든든한 남편, 아빠가 되고 싶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건 물론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하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해본다.